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4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동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저희 전혜연 기자가 원래 이번 주 좀 수고해주기로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탄핵 선고일이 잡히면서 조정이 돼서 또 김동현 기자한테 이번 주를 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제가 얼천님 옆에서 아직 덜 마른 반건조 오징어 같긴 한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천님에 대해서는 아프신 것 같았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좀 나으신 것 같다. 예.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좋아졌어요. 예, 이게 손 끝까지 저림이 있다가 약간 저림이 요 반쯤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11시가 지나면 여기가 씻은 듯이 야, 나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선고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가 기다리던 그 소식이 4월과 함께 와서 반갑다란 말씀과 함께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드디어 확정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입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11시입니다. 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111일 만입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기준으로 하면은 38일 만이고요. 현재는 국민관심사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방송사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헌재가 11차례 변론을 열어서 양쪽 주장을 들었고 또 16명이나 증인 신문을 했는데 이 결론이 드디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윤석열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금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 선고기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물론 저희는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 헌재 주변은 이 아무래도 선고를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철벽 봉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금 진공 상태화를 조기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탄핵 심판 선고일에 이 궁궐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당일 중지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안국역은 벌써부터 지금 일부 출구가 폐쇄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헌재와 또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13개 학교도 임시 휴업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기다리던 그날이 오다 보니까 연호님께서는 드디어 진짜 입맛도 없었는데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당일 선고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지금 채팅창에다가 투표를 붙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투표를 해주시고 오늘 방송 끝날 무렵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 용서가 된답니다. 예. 헌재가 오늘 잡은 거는 어제 이제 언론들 기사를 보면은 진짜 거의 모든 언론이 왜 선고 안 하냐라고 그러니까요. 헌재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진짜 모든 언론이 다 사설 아니면 칼럼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고 이제 지금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분신, 단식, 이제 도보 행진, 지금 줄탄핵 얘기에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에 지금 고속 오발이 지금 난무하고 지금 마은혁 임명까지 지금 한덕수가 할 수 있다 이런 권성동이 이런 주장까지 하고 지금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도 많은 책임감을 좀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8대 0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잠시 제가 흔들렸던 저를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때 흔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오늘 지금 YTN이 처음 보도를 했고 지금 오마이뉴스나 등등등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평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평의를 하고 평결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지막 날 당일날 아침에 최후적으로 의견을 좀 일찍 출근해서 최후의 의견을 물어보고 평결을 해서 그날 이제 서명을 했는데 지금 평결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판결이 끝났다라는 거는 이미 이견이 없다라는 거. 좁힐 이견이 있었으면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아침까지 했겠죠. 4월 4일 아침까지. 예. 근데 이거면은 그럼 8대 0이다라고 아. 저는 보고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한덕수 때도 그랬는데 먼저 주문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의 기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줘요. 예.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견이 없고 만장일치 전원일치면은 먼저 이유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마지막에 나온 게 이게 예. 박근혜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주문이 안 나오고 뭔가 쭉 읽는다라고 하면 아 이건 만장일치구나. 기대감을 높여도 된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돼. 물론 이것도 이제 과거의 전례기 때문에 뒤집힐 수는 있지만은 높은 확률로 따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은 그냥 뭔가 그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예전에. 예. 그러면은 그 조바심을 낼 필요 없다. 주문이 먼저 딱 안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만장일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들뜬 마음으로 하지만 차분하게 끝까지 내용을 들으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 4월 4일까지 시간이 끌어졌던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다들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5대3 데드락설이 그래서 뭐 틀린 거냐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이견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 이견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인용호의 전제로 한 소수 의견의 이견이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각하나 뭐 이런 거였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전원일치로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떨리는 마음으로 금요일 기다리면서 또 금요일 날 김진일 평론가랑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한덕수의 거부권 릴레이입니다. 네, 오늘도 거부권 행사 있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지난달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후에 처음으로 한 또 거부권 행사입니다. 직무 복귀를 하기 전에 예전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이게 숫자가 벌써 이만큼이나 늘어났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이 지금까지 41개입니다. 그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 행사한 게 7개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거부권이 또 9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벌써 지금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16개의 법안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 지금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재계에선 환영을 하고 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에 그 법무부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합동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또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와 학계 그리고 재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 다양한 대안들도 함께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금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를 했어요. 이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또 소득 대체율도 43%로 오르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소진 시기는 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정도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비롯해서 이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언급인데 이 자동 조정 장치도 아무래도 그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율 수정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이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지금 세대 갈등 문제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공포 자체만으로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뭐 예상되어 왔던 바이긴 하지만 또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부에서 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뭐 얘기도 있었고 이게 좀 극한으로 가는 거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사실 이제 조정에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들도 이렇게 다 거부권이 행사되고 탄핵하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기는 했어요. 뭐 여러 논란도 있었고 이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견을 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주주 가치를 좀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거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뭐 주가를 띄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뭐 주가 무너지고 있고 사실은 GDP 킬러예요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0.9까지 나왔어요. 해외 투자은행은 지금. 그러니까 0점대는 외환위기 뭐 이런 이 정도 아니면 나온 적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주가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조건 정부가 예. 반대만 하지 마. 근데 이 정부는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대안을 낼 기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좀 차분하게 이거 논의했으면 좋겠고. 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뭐 이견이 있는 거 자동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거부권 행사 안 한 게 다행이다. 뭐 여야 이견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되게 무책임하거든요. 이거 18년 만에 지금 어쨌든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깨면은 또 언제 또 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좀 책임 있는 정치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 뭐 많은 3040 정치인들 들어가서 많은 의견들 좀 다양하게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이번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하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책 출판하는 윤석열입니다. 네, 와중에 책을 낸다고요. 지금 다른 이 보도들 몇 개 보니까 옥중에 썼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데 자세한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이 책을 출간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단독 저술은 아니고요. 공저자로 합류한다는 소식인데요. 심평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SNS를 통해서 책 출간을 알렸습니다. 제목은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공저자로 지금 윤석열이 이름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은 의원 등이 이제 참여를 했고 이 백지원 전 대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교수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복거일 작가, 전한길 역사 강사 등 12명이 저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편 이 책에는 지금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실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심평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석열이 수감됐던 시기에 책 출간 소식을 알렸고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 내용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1.23 쿠데타에 대한 정당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설명이 뭐 87년 체제는 낡은 체제고 진보 귀족은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겼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물론 지금 지금 심판 중이긴 하지만요. 직무정지되어 있죠. 네,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그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어떤 궤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책 출간 소식은 깜짝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책을 낸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책을 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름 중에 좀 익숙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윤상현 뭐 이렇게 등등 나경원 등등. 근데 조정훈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체가 뭔가요? 죄송한데 조정훈 의원 친분도 있어서 제가 너무 세게는 못 가겠는데 언제는 뭐 한동훈이랑 뭐 내가 동년배라서 뭐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윤이 됐다가 또 나는 김건희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뭐 등등. 진짜 와 철새 박쥐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변하더니 이제 책까지 쓰나? 이 생각이 드네요. 참 피해야 될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좀 냉정하게 좀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87년 체제 낡은 체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뭐 진보 귀족이 기득권 세력화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꼭 내란으로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해소하는 방식이?
그리고 87년 체제라는 거는 그때 87년 체제가 결국은 뭐냐면은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사회적 합의 타협의 산물이었잖아요. 그때 YS도 들어갔고 DJ도 들어갔고 노태우도 들어갔고 87년 체제를 만든 거의 절반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YS하고 지금 노태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게 이제 뛰어넘어야 되면은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뭐 복거일, 전한길, 뭐 김기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니까 같이 쓸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같이 순장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댓글창에 내란으로 작가 일동은 작업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혼자 책 내는 내란 속에 누구냐 이렇게 그란트 푸스님이 따갑게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이 이후에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도 예상했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세게요. 예. 그냥 아니라 진짜 그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당대표 출마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야당 대표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 당했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과거에도 여러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포토라인 세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식을 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것 같다. 국힘은 정말로 나락으로 가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 한 번 한 번이 국힘한테는 정말 치명타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정말 말씀처럼 이게 쉽지 않을 거지만 결국 끌려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네 번째 뉴스는 윤 가짜 출근 보도를 기소유예한 검찰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 보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검찰이 윤석열 가짜 출근 정황을 포착하고 또 취재했던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 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처분 자체는 3월 20일에 결정이 난 사안이긴 한데요. 서울 서부지검이 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된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기소유예는 사실상 검찰이 유죄 판단은 했다라는 겁니다. 봐줬다라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을 지난해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있는 건물 6층에서 이 출근을 취재를 했다고 해요. 해당 기자가.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고요. 용산경찰서가 해당 기자를 입건을 했는데 문제는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한 겁니다. 검찰도 이제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고요. 이런 결정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건조물 침입 요건의 핵심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지하지 않았고 또 강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뭐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이미 2022년 대법원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출입 금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또 제대로 승인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이죠. 기소유예는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기소가 됐으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 한겨레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검찰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소해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소해도 이길 것 같지 않으니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기소유예를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을 해야 되고 이 건물주가 어쨌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그때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조선일보가 찍었는데 이게 팔짱 끼고 있고 검사들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포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인버터를 끼워가지고 거의 1km 밖에서 찍었거든요. 그럼 그 건물에 들어간 것도 마음대로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해서 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기자들 취재를 못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복성이에요. 사실상. 이거를 하는 건 처음에 불기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유예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하면 이제 기소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판례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언론인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진짜 이놈의 정권은 진짜 그 언론 자유주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너무 괴롭힌다. 고소 좀 그만해. 그리고 좀 진짜 장성철 이번 뭐야 또? 금요일 날 그게 아니라 예. 금요일 날 11시에 재판 있으시다고. 네, 선고 받으러 간대. 2심 선고. 역사적인 선고가 2개가 난다라는 거야 그날. 시간이 똑같이 11시인가요?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엔 장성철, 한쪽에는 윤석열. 예. 고소 고발 좀 그만해 진짜 제발. 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을 지금 외국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던데요. 제가 지난주 이제 프리덤 하우스 쪽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은 이 언론인들을 미묘한 형태로 통제하고 협박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묘한 형태가 뭐냐 해서 봤더니 기자들을 죽이거나 투옥시키진 않는다. 대신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매우 귀찮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보도의 방해를 계속해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 대표 주자로서 윤석열을 바라봐야 되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계엄 이후에는 죽이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치달을까봐 걱정을 했던 건데요. 네. 그래도 이번 주에 파면 결정이 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찬찬히 밟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전 잠시 후에 박성세,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